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 국어의 김도원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이번 수능에 나올 작품이 뭘지 네.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새 작품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예, 맞췄죠? 이황 선생님의 도산십이곡이랑 그렇죠. 그리고 최척전의 나이덕신님의 그렇죠. 그 음지의 꽃이 출제됐는데 저희가 네. 맞췄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더불어서 재작년에도 저희가 새 작품을 맞췄었거든요. 그게 네. 바로 이제 거산어2하고 맞아. 그리고 탄군가 그리고 박태부전이라고 있었죠. 제가 작년보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더 근거가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영상의 주 목적은 3등급이나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한두 문제라도 몇 작품이라도 더 맞추겠다. 이거를 보고 벼락치기라고도 공부를 해서 국어 성적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EBS가 탄탄하게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저희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현대시부터 한번 볼 텐데 네. 현대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반영문학이랑 서정문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반영문학은 크게 이제 사회 비판이나 아니면 참여문학으로 이제 문학 활동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문학사를 우리가 반영문학이라고 하고, 서정문학은 개인 서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 기쁘다, 슬프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서정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최근 5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표가 나가고 있어요. 네, 표가 나갈 겁니다.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수능이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반영문학, 전체가 다 서정문학,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정문학이 2번 나오면 방연문학이 1번 꼭 나온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크로스가 된다는 점을 체크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올해는 6월 모평에서는 조지훈과 오규현의 시가 서정문학으로 나왔고요. 9월 모평에서는 박용래와 김영랑 씨가 서정문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문학. 그렇죠. 이번 수능에는 반영문학이 나올 차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업을 짜봤잖아요. 네. 일단 라인업을 말해주시죠. 잠깐 여기서 라인업을 말하기 전에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소스 정보를 하나 흘리고 가면요. 이번에 현대시에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을 지내고 계셨던 교수님께서 출제를 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구한 게 뭐냐면 모더니즘 문학을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 모더니즘이 대표적인 반영문학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 교수님이 썼던 논문을 캡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반영문학과 관련해서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 작품들을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가면 반영문학에서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경향을 봤을 때 6월 모의고사에 오규원의 봄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맞아.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박용래의 월운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산문시 아닙니까? 그쵸. 네. 산문시죠.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6월 모의고사 때 출제했던 교수님과 9월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교수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험 경향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경향은 그 전과의 경향과는 또 다른 경향으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는 아마도 산문시 부분이 좀 포커스가 돼서 한 지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서 제가 이번에 라인업을 짠 것들은 첫 번째는 반영문학, 두 번째는 산문시, 그 두 가지를 포커싱해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이제 공개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김춘수 시인의 능금입니다. 이 김춘수 시인은 수능에 2번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나 이 시인은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 산문시이면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골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김광균 시인이죠. 네. 자, 수천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천리를 고른 이유는 일단 김광균 시인이 수능에서 출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천리는 특히나 또 산문시예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죽은 누이 동생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내용으로 누이 동생의 어떤 그 잠든 묘지의 풍경을 숙자처럼 아주 묘사를 아름답게 잘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호평을 받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시인이고요. 그리고 이 작가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모두 다 작품이 실린 그런 작가입니다. 바로 정지용입니다. 그 정지용 시인의 두 작품이 뭐냐면 그의 방과 인동차거든요. 이 두 작품은 여러분들이 꼭 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동차는 06년도 수능에 출제됐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작품성과 그 작가가 좋기 때문에 그쵸.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될 수가 있고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출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성으로 불리고 호는 그쵸. 미당이죠. 그렇죠. 바로 누굴까요? 서정주 시인입니다. 맞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뒤촉도라는 작품이 수능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고를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서정주 시인은 문학성만큼은 나봉, 그 원탑. 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친일 작가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를 하는 게 상당히 좀 꺼려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순수 문학적 입장에서는 어떤 서정주의 그런 문학성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문학성적으로 그 문학사적으로만 보면 한 번쯤은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서정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서정주보다 훨씬 더 대중성도 있고 멋진 분이 있죠? 네, 바로 네. 윤동주 시인입니다. 네. 이 윤동주 시는 동주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된 바가 있죠. 그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시인인데 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수능에서 무려 5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평가원이 겁나 좋아하는 완전 쪽쪽 빨고 있는 그런 이제 작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윤동주의 참외록이라는 작품이 수능특강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동주의 작품은 문학성도 뛰어나지만 자아성찰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내용들을 주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항상 꼽히는 그 작가이고 이 윤동주 역시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는 길이라는 작품이 또 실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가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도원쌤이 그 생각하시는 그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거 너무 잘 짚어주셔서 저는 뭐 그러면 약간 곁다리로 한용운 선생님의 그 거짓 이별과 사랑의 측량. 그쵸. 네, 거짓 이별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또 곽재구의 새벽편지. 새벽편지는 사실 되게 뭐 이렇게 서정문학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쵸.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박재삼. 예, 박재삼의 흥부부부상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생 때네요. 네, 02학년도에 네. 추억에서가 출제되긴 했지만, 그렇죠. 예, 모가 중원디, 예, 이거를 말해주는 흥부부부상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그 부부간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헬조선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사실은 좀 약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주목하진 않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 네 김지아의 무화과 그렇죠. 네 무화과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생각한 어떤 연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품들 한 이 정도까지 골라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가지 더 조금 비연계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작품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거는 그냥 작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맞아. 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 첫 번째는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 작가는 꽃미남 언제나 수능 출제 후보 1순위, 그리고 1930년대를 대표하는 꽃미남 시인, 바로 백석이죠. 이 백석 시인도 굉장히 좀 주목해볼 시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곽재구의 작품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연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비연계로 작가만 갖고 작품을 다르게 해서 곽재구의 사평력도 좀 나오지 않을까.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나오지 않았던. 네, 그쵸. 이제는 저희가 고전시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그 고전시가 출제 법칙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쵸. 고전시가는 수능 예상 작품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면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장르가. 그쵸. 네. 장르가 한정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시는 워낙에 시대의 범위도 넓고, 그리고 워낙에 작품들이 많아서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거는 고전시가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시조, 두 번째는 가사.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역시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옷도 그래서 흰색으로 입고 표가 나옵니다. 네, 표가 나오면 이 표에서 보면, 자, 여기서 파란색은 양반 문학을 얘기하고요. 빨간색은 평민 문학을 얘기합니다. 보통 양반 문학을 얘기할 때는 주로 나오는 주제가 자연일차, 그리고 한정가, 그리고 유배, 유교적 관념, 충효, 예의, 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요. 평민 문학은 뭐 기본적인 사람들의 어떤 사랑, 뭐 그리움, 뭐 그리고 풍자, 해악, 이런 것들이 주로 자주 나오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파란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수능에서 출제했던 그 흐름이 평민 문학보다는 양반 문학에서 주로 연시조와 가사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이번에도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역시 연시조와 가사에서 양반 문학에 해당되는 파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그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러면 연시조부터 그렇죠. 작년에 1,000원짜리가 나왔으니 올해 5,000원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 작년에 이황 선생님의 도산 12곡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율곡이 안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고상구곡가. 고상구곡가가 10수로 돼 있지만 이제 앞에 오프닝하고 9개의 그런 골짜기 얘기들을 하는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계절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학문의 정진 이걸 빼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상구곡가가 좀 유력하다 제 생각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얘기했으니까 이제 까르페디엠. 역시 사계절에 따라 이제 현재를 즐겨라.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그건데 시끌시끌 세월이 젊음을 빼앗아. 이 전원사시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신계영의 전원사시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무이가 생각나. 그래서 산호친곡. 이렇게 이제 연시조들이 나올 것 같고. 사실 가사는 하나만 제가 좋아하니까. 사실 보통 가사의 끝물은 박인로 선생님의 뭐 누앙사나 이런 작품들을 하지만 더 끝물이 있죠. 인겸형, 김인겸 형의 일동장유가 뒤에 부산항이 보인다. 그래서 정말 허무했던 조선시대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자, 우리가 연시조랑 이제 가사 공식을 넣었는데 지금 또 이 개인적으로 1, 2장과 125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악장의 용비어천가가 지금 정세에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뜬금없이 생각난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우쌤이 이제 가사 좀 짚어주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가사는 바로 이제 만분가라는 가사인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작품 중에 가사의 대부, 바로 정철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철 할아버지의 삼인곡이라든지, 관동별곡이라든지, 여러 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삼인곡 같은 유배 가사의 정형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만분가도 역시 유배 가사인데, 굉장히 정철의 삼인곡과 흐름이, 느낌이 비슷하다. 그래서 정철의 삼인곡이 여성 화자를 설정해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 근데 정철을 내기는 이번에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냈어. 그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만분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상사별곡인데요. 이것도 역시 가사인데, 상사별곡은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중요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상사라는 게 상사병 할 때 상사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공유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연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청소년들한테도 어떤 울림이 되고 조금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작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견희요입니다. 이 견희요는 사실 올해 경찰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보면 작년도 수능 시험에서 그 사관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저수정가가 수능에 출제됐었거든요.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 이 견희요도 경찰대학교 시험에 출제됐지만 그거를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수능에서 또 출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예감이 들어서 견희요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 고전소설. 한 10년 동안 고전소설은 어떤 소설들이 출제가 됐냐? 바로 평민문학입니다. 아까는 되게 파랭이가 많았는데, 네, 지금 빨갱이가 많네. 올빨갱이네. 올빨갱이에요. 고연전? 고연전? 죄송. 네. 그러니까 다 보면 알겠지만, 네. 죄다 평민문학이 나왔어요. 네, 그거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올해도 역시 이 경향성을 따를 것 같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양반들이 소설을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평민문학이 일단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양반 문학은 너무 어렵잖아요. 다 유교 사상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평민문학도 네. 우리 매일 호칭 때문에 그쵸. 진짜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번 6월 네. 이번에 보면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 평가원 6월 목표과 9월 목표를 보면 수경낭자전. 네. 상사동기와 수경낭자전. 얘네들이 다 호칭을 어렵게 써가지고 애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전소설에서는 호칭어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호칭어가 어렵고 인물 관계가 파악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는 좀 애정소설 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거에 입각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해드리는 리스트업을 짠 겁니다. 자, 일단은, 네. 현우쌤이 먼저 추천해 주시죠. 첫 번째는 바로 창선가미록입니다. 그, 3명의 부인이 나오는 작품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물 관계 파악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3명의 부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어떤 권선징악과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좀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숙향전입니다. 제가 이 숙향전을 고른 이유는 바로 여기도
호칭어가 어려워요. 고전 소설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인물 파악이 중요한데 호칭이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그 여러 개 호칭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인물은 같은데 호칭만 달리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유의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막판 스포트를 올리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숙향전은 다양한 모티브가 사용되면서 특히나 적강 모티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적강 모티프가 중요하면서 주인공 숙향이 어떤 지상에서 환생을 해서 시련을 겪고 천상계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해서 이선과의 사랑을 성취한다는 과정,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애정소설이자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들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으로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제가 고전소설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임진록입니다. 이 작품은 EBS 연계 교재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사실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계속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래서 내용이, 근데 이 임진록이 왜 수능에 나올 수 있냐? 일단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오지 않는 다른 부분이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록도 역시 수능 특강에 작품은 연계가 됐지만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는 다른 부분의 외부적인 요소들이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EBS에 수록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겁나 좋은 먹잇감이 되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판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판소리 개소설이나 판소리는 직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쯤 이 시기가 어느 정도 한번 판소리가 나올 때쯤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가를 제가 뽑았는데요. 이 판소리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출제된 지도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서 또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 번쯤 봐둬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진록과 신청가는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전문을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좀 긁어가지고 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꼽는 거는 이제 저는 백학선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백학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웅설화구조의 모티브고, 네. 그리고 또 6월 모평에서 또 혼사장의 모티브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나왔죠. 그런 맥락에서는 뭐 살짝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척전이 나와서 마치 이제 이왕이 나오고 올해 2위를 네. 당했듯이 네. 최척전이 나왔으니까 발끈해서 이제 홍길동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예,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박시전처럼 수박으로 10년째 살아간 박시전은 이제 추녀로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김원전, 네, 김원전이 나와서 네. 학생들 김원전도 호칭도 어렵고, 그쵸. 그리고 또 그게 또 순조로운 영웅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주 구해가지고 이렇게 지상으로 올려보내니까 강 모시기 걔가 네. 맨홀 뚜껑 동굴 있고 막 다 길막해가지고 갇히고 그쵸.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 호칭이나 또 약간 네. 그런 혼사 네.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그쵸. 영웅소설 그쵸. 이런 맥락들을 보면 좀 네, 백학선전이나 저는 홍길동전이나 김원전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원이 형 네. 박지원의 광문자전 이제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그런 또 교훈을 학생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셨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전으로 끝나는 소설들은 다 꼼꼼하게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거기서 나올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전소설도 비연계로 혹시나 나올 법한 그런 소설이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꼽아봤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몽몽소설입니다. 멍멍도 아니고 몽몽소설입니다. 첫 번째는 구우몽, 두 번째는 옥루몽. 네, 이 내용들도 그 호칭도 어렵고요. 그리고 현실과 꿈과 현실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그 인물 간의 관계, 특성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 부분도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소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우리가 길게 왔는데 현대소설은 그럼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그 작품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EBS하고 연계되는 작품은 현대시, 고전시, 고전소설이 줄을 이뤘어요. 현대소설은 거의 연기가 안 됐습니다. 맞아, 지금까지. 맞아. 네, 그런데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져왔는데 근데 제가 이 현대소설을 이번에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본 이유가 9월 모평에서 양기자의 원미동 시인이 연계가 돼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 수능에서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니 혹시 모르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표에서는 왜 이제 원미동 시인은 초록색이죠? 제가 왜 원미동 시인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반영문학이고요. 파란색은 서정문학이에요. 그런데 양기자는 좀 애매해요. 반영문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정문학으로도 볼 수 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 포지셔닝을 지금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수능이 서정문학 아니면 반영문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서정문학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이번 현대소설 출제 주안점이 하나 더 있다고. 이번 현대소설에서는 시점 파악이, 시점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아우르는 그런 종류의 소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자체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작품이 출제된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문학에서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현대소설에서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전 평가원장님이셨던 성기성 교수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맞아.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이번 수능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골라달라. 근데 그분이 불수능이다 라고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 수능은 문학하고 비문학을 봤을 때 비문학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추고 문학을 맞아요. 조금 어렵게 낼 가능성이 9월에 있으니까요. 그랬잖아요. 9월에 그랬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시점을 잘 봐야 되는 부분과 아니면 심리소설 같은 소설 종류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수능에서 서정문학이 나온다면 하위 주체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반영문학이 시험에 나온다면 전쟁문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현대시에서도 전쟁문학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대소설에서도 전쟁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또 이스라엘이 자국 안에 있는 가자 지구 폭격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두 번째는 김승옥의 역사라는 소설입니다. 세 번째는 오상원의 유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시점도 시점. 달라지고. 이거는 시점도 달라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 유해라는 소설은 6.25 전쟁과 관련된 전쟁 문학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바로 심리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인물들의 심리. 그래서 이거는 심리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내기 정말 좋은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역사랑 유해 말씀하셨고 저는 네, 유해 또 한 표 더 하는데 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곡도운동회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아쉽게 돌아가신 분이 있죠. 네.
조세희 선생님이 그쵸. 작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난소공도 현대소설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도 현우쌤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나머지를 보면 이제 이태준의 복덕방이라는 소설도 맞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나올 법한 소설이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한의 사촌, 김동리의 영마, 염상섭의 두파산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호철의 큰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소설들이 다 어려운 소설들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시점이나 심리소설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더 봐주시면 이번 현대소설에서 만약에 연계가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연계 네. 몇 개 좀 짚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비연계라고 하면 여기도 역시 심리소설이자 어떤 그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잘 따라가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이 사람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좀 이상하게 써요. 네. 그래서 이름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의 날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박경리의 토지. 박경리 작가님의 소설이 이제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능에서. 근데 이번에는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토지가 수능 특강에서 현대극으로 나왔습니다. 황순원입니다. 황순원의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황순원이 문화성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칠일 작가라든지 뭐 월북을 했다든지 네. 그러지는 어떤 사상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황순원의 작품이 한 번도 수능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번에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여기에 비연계를 좀 더하자면 네. 제가 또 이청준의 빠 아닙니까? 그쵸. 전후소설에 관련해서 좀 더하면 병신과 모절이랑 은희경 갑니다. 북수필은 크게 올해는 뽑지는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극수필을 많이 내는 어떤 경향을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만약에 극수필이 나오면 이번에 그 고전 소설에 있는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이 비슷한 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판소리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극수필 공부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찝어준 이것만이라도 꼼꼼히 보고 한 번 더 훑어보고 빠진 게 있나 점검을 해보고 그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은 10점 이상은 오를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 뭐 마녀사냥이면 뭐 사연 보내달라 그런 시간인데 나는 솔로나 네. 자, 여기 보면 이메일 주소가 보이시죠? 네. 혹시 뭐 저희가 지금 말한 거를 정리된 좀 텍스트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네,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분이 해도 좋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공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공개를 해서 이 자료를 조금 텍스트로 받아보고 싶은 사람 보내달라 라고 하니까 10분 정도? 10분 조금 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보내서 저희들이 이제 발송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수능날 도움이 많이 됐다 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우리 구독자 수 500명도 안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차라리 포기해야지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최대한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봐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서 수능날 최고의 점수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저희들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원쌤도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들을 좀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정수기 판매원인데 여러분이 파는 정수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아 이거 직수강 갈아야도 이거 소용없는데 이러면 정수기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든 그거는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것들을 유지시키고 예,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과목들과 다 높이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요. 아니면 뭐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면 과감하게 이제 뭐 2과목, 3과목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남은 시간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네, 수능 잘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또 면접이나 논술 뒤에 남은 분들은 합격 소식, 기쁜 합격 소식 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들을 보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 수능 끝나고 저희 채널 달려와서 어떤 게 나왔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됐어요? 그런 걸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 좀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다고 저희 채널을 구독을 취소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앞으로 영상 계획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공부적인 이제 영상만 올릴 게 아니라 조금 예능적인 재미있는 영상들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조금 더 다채로운 영상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은 굳이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재밌다 라는 새로운 그 컨텐츠다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바시 국어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